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배부른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밥 한 숟가락을 거부하며 죽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명줄을 다시 잡게 한 건 어느 시장통 소녀가 튀겨낸 단돈 500원짜리 튀김이었습니다. 오늘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꾼 기적 같은 만남의 시작을 들려드립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재래시장의 새벽은 그 어느 곳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모두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새벽 4시. 남들은 하루를 마감할 시간에 19살 은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여미며 은지가 시장 어귀에 들어서면 매서운 겨울바람이 먼저 그녀의 뺨을 때립니다. 하지만 은지는 익숙한 듯 입가에 하얀 김을 내뿜으며 낡은 천막 노점의 셔터를 올립니다. 은지의 아침은 가스불을 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팔고 남은 기름을 정성스럽게 거르고 커다란 가마솥에 새로운 기름을 붓습니다. 불꽃이 일어나고 차가웠던 무쇠솥이 열기를 머금기 시작하면 비로소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이 기름 냄새, 누군가에게는 옷에 벨까 꺼려지는 냄새일지 모르지만 은지에게는 세상을 향해 내딛는 유일한 발걸음이자 생존의 증명입니다. 사실 은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노점상을 하며 은지를 금지옥엽 키우던 어머니는 3년 전 암이라는 불청객을 맞이했습니다. 은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돌아온 건 거액의 병원비 영수증과 차갑게 식은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건 시장 끝자락에 이 작은 튀김 노점 하나와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지야, 사람은 굶어도 마음은 굶기면 안 된다. 배고픈 사람 보면 꼭 따뜻한 거 하나라도 쥐어줘라.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그 유언이 은지를 버티게 했습니다. 은지는 매일 새벽 어머니가 썼던 낡은 앞치마를 두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버티자고, 그리고 나보다 더 추운 누군가에게 따뜻한 온기 하나를 전하자고 말입니다. 기름이 달궈지면 은지는 준비해둔 채소와 오징어에 반죽을 입힙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시장 골목으로 퍼져나갑니다. 은지의 튀김은 시장 안에서도 유명합니다. 은진의 튀김은 식어도 속이 촉촉해. 동네 할머니들의 칭찬에 은지는 그저 수줍게 웃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가려진 고단함과 외로움을 아는 상인들은 은지의 손을 보며 혀를 차곤 합니다. 19 소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고 흉터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지는 그 흉터가 훈장처럼 자랑스럽습니다. 적어도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시장통의 시끄럽고 활기찬 풍경과는 정반대인 곳, 서울 평창동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어느 저택의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완벽하게 가꾸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끄는 준하와 그의 7살 난 아들 유진입니다. 아침 7시 인류 요리사들이 준비한 진수성찬이 넓은 대리석 식탁 위에 차려집니다. 유기농 채소, 최상급 한우, 바다 건너온 귀한 과일까지 한 끼 식사 비용이 웬만한 서민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 앉은 유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합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입니다. 유진이 밥을 먹지 않게 된 건 1년 전 엄마를 잃은 그날부터였습니다. 준하의 아내가 유진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가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진은 그 현장에서 엄마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어떤 맛있는 것을 입에
넣어줘도 아이는 씹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먹이려 하면 구토를 했고 나중에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몸을 떨며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유진아, 이거 한 입만 먹어보자. 응? 아빠가 부탁할게. 준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밖에서는 냉철한 경영자로 불리는 그도 하나뿐인 자식이 말라가는 모습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준하는 유진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소아 정신과 최고 권위자를 모셔오고 놀이치료, 음악치료, 심지어 종교적인 힘까지 빌려봤지만 유진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민성 거식증입니다. 아이는 지금 스스로를 벌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음식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사의 말은 준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앙상하게 마른 유진의 팔목을 볼 때마다 준하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자식 입에 밥 한 숟가락 넣어주지 못하는데 그 화려한 저택은 유진에게는 그저 차갑고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은지의 고단한 삶과 유진의 아픈 상처,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얽히게 될까요? 어느덧 정오가 가까워진 시간. 은지의 노점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은지야, 오늘 튀김이 아주 기막히네. 시장 사람들의 칭찬에 은지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뜨거운 기름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은지는 연신 밝은 표정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 좁은 길목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비싼 차가 들어올 곳이 아니었지만 인근 도로 공사로 인해 우회하던 차량들이 시장통으로 몰려들면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유진을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준하가 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준하는 초조한 듯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유진은 창밖의 풍경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체된 차 안으로 묘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에어컨 필터를 뚫고 들어온 것은 진하고 고소한, 그리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름 튀기는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는 유진의 다쳤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아이가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천막 아래에서 환하게 웃으며 튀김을 뒤집는 은지가 있었습니다. 은지의 모습은 유진의 기억 저편에 숨겨져 있던 엄마의 실루엣과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도 유진에게 밥을 차려줄 때면 저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저게 뭐야? 1년 만에 처음으로 유진이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머문 곳을 따라가자 시장 끝자락 은지의 작은 노점이 보였습니다. 저거 튀김이라는 거야. 유진아, 먹어보고 싶니? 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하는 차 문을 열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위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입을 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하가 은지의 노점 앞에 섰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은 신사의 등장에 은지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은지의 물음에 준하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저기 우리 아이가 저 튀김을 먹어보고 싶어 합니다. 가장 맛있는 걸로 주실 수 있을까요? 은지는 준하의 눈에서 깊은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멍하니 이쪽을 바라보는 유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지는 직감했습니다. 저 아이는 아주 많이 아픈 상태라는 것을요. 그녀는 갓 튀겨낸 가장 노랗고 바삭한 고구마 튀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로 다가가 창문을 통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안녕? 이건 누나가 만든 마법 튀김이야. 이걸 먹으면 마음속에 있는 슬픈 구름이 조금씩 사라진단다. 은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유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튀김에 닿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듯 차가웠던 아이의 손에 튀김의 따뜻한 열기가 전달되었습니다. 유진은 아주 천천히 튀김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준하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장통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의 순간,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유진이 튀김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뜨겁고 고소한 맛이 아이의 혀끝을 자극했습니다. 유진은 씹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침내 목구멍으로 튀김이 넘어갔습니다. 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만금을 들여도 열지 못했던 아이의 입이 단돈 500원짜리 튀김 한 조각에 열린 것입니다. 맛있니? 준하의 물음에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유진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은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천히 먹어. 누나가 더 줄게. 다 안 먹어도 괜찮아. 내가 맛있게 먹어준 것만으로도 누나는 행복해. 은지의 말 한마디는 유진의 먹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사르르 녹여주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누군가의 온기가 고팠던 것입니다. 돈으로 못 고치는 병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입니다. 오늘 재벌가 손자의 생명을 구한 시장통 소녀 은지에게 닥친 뜻밖의 위기와 그녀의 과거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이 밝혀집니다. 재래시장의 아침은 늘 그렇듯 분주합니다. 하지만 최근 은지의 노점 주변에는 묘한 활기가 더해졌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시장통에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멈춰서고 그 안에서 내리는 하얀 얼굴의 꼬마 유진 때문입니다. 유진은 이제 은지의 노점 앞 플라스틱 의자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파라도 되는 양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은지는 유진이 오는 시간에 맞춰 특별한 메뉴를 준비하곤 합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은지는 유진의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매일 고민합니다. 유진아, 오늘은 누나가 제철 고구마를 아주 달콤하게 쪄서 튀겼어. 이건 먹으면 몸이 따뜻해져서 밤에 잠도 잘 온단다. 은지의 목소리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에게 건네던 그 다정한 온기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유진은 이제 튀김 한 조각을 먹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은지가 건네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며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우리 엄마도 누나처럼 앞치마를 하면 참 예뻤어요. 엄마 냄새가 누나한테서도 나는 것 같아요. 아이의 이 한마디에 은지는 튀김을 뒤집던 집게를 잠시 멈추고 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를 잃은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은지였기에 아이의 그리움이 얼마나 깊고 시린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의 변화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집에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던 아이가 시장에만 다녀오면 아빠 준하에게 그날 먹은 튀김 이야기, 시장통 강아지 이야기를 조잘조잘 늘어놓았습니다. 준하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 밤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은지양 유진이가 어제는 처음으로 먼저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이게 다 은지양 덕분입니다. 준하가 건네는 감사의 인사와 두둑한 팁에도 은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유진이가 잘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제가 더 힘이 나는걸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을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진의 고모이자 강 회장의 딸인 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시장통 소녀와 어울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박하게 시장바닥에서 튀김이나 먹고 다니다니 우리 가문의 채신이 뭐가 되겠어? 그 기집애 분명히 우리 집안 배경을 알고 접근한 걸 거야. 선희의 마음속에는 조카에 대한 걱정보다는 유진이 건강해져서 강 회장의 총애를 독차지할까봐
두려워하는 탐욕이 더 컸습니다. 그 무렵 은지의 뒷조사를 지시했던 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 통의 두꺼운 서류 봉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지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지의 어머니 명순이라는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강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지금의 대기업을 일구기 전 열정 하나로 버티던 청년 시절, 그에게는 목숨보다 사랑했던 여인 명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망이 컸던 강 회장은 가난한 집안의 명순을 버리고 기업을 키워줄 힘이 있는 아내와 정략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명순은 눈물로 매달렸지만 강 회장은 냉정하게 그녀 등을 떠밀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명순을 다시 만난 건 20년 전입니다.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나 혼자 지내고 있는 그녀와 6개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명순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명순의 사망 소식과 은지의 출생 시기는 소름 끼치도록 강 회장의 기억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성공을 위해 짓밟고 버렸던 여인이 홀로 딸을 키우며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자신의 손자를 살리고 있다는 이 기막힌 운명의 장난 앞에 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은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고결한 이미지와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다간 명순에 대한 미안함과 피부치에 대한 본능적인 이끌림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비서를 불러나지기 명령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가 직접 그 아이를 확인해야겠다. 강 회장이 마침내 은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핏줄과 화려한 재벌가, 이들의 만남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강 회장이 움직이기도 전 성격 급한 선희가 먼저 은지의 노점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시장통에 나타난 선희는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 이 냄새 좀 봐. 여기서 음식을 만든다고? 선희는 은지 앞에 서서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내가 은진이? 우리 유진이 꼬드겨서 매일 여기 오게 만드는 애가? 선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은지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동생 같아서 챙겨주는 것뿐입니다. 꼬드긴 적 없습니다. 은지의 당당한 태도에 선희는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가방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노점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가져가고 오늘부터 우리 유진이 앞에 나타나지 마. 시장 바닥 튀김 장수 주제에 감히 누굴 넘봐. 이 정도면 내 평생 장사 안 해도 먹고 살 돈이야. 주제 파악하고 당장 떠나. 돈 봉투를 바라보는 은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은지에게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과 밀린 월세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이 돈이면 고단한 삶에서 단번에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지는 돈 봉투를 들어 다시 선희에게 건넸습니다.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진이가 이곳에 오는 건 튀김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고 싶어서입니다. 이 돈은 가져가세요. 전 제가 땀 흘려 번 돈 아니면 필요 없습니다. 은지의 단호한 거절에 선희는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뭐, 이 기집애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선희가 소리를 지르며 은지의 노점을 뒤엎으려던 찰나 멀리서 검은 양복을 입은 신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강 회장이 보낸 수행원들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수행원의 한마디에
선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기 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지팡이를 짚은 강 회장이 천천히 노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TV에서나 보던 거물급 인사의 등장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선희를 매섭게 노려본 뒤 시선을 돌려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처음 보는 노신사의 위험에 압도당했지만 왠지 모를 익숙함과 그리움이 섞인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은 은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명순을 쏙 빼닮은 눈매,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당한 기계. 그것은 젊은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명순의 모습 그대로였고, 또한 자신의 젊은 시절 열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목이 메어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은지라고 했느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신지요? 강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천막, 기름찌든 냄새. 하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사람 사는 냄새. 자신이 평생을 바쳐 도망쳐온 그 가난의 현장이 사실은 가장 따뜻한 사람의 자리였음을 강 회장은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 손자가 여기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와봤다. 도대체 무엇을 먹였기에 아이가 저렇게 밝아진 것이냐? 은지는 조용히 튀김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따뜻할 때 먹으라고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유진이는 그 온기를 먹은 거예요. 강 회장은 투박한 접시에 담긴 튀김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한 식감 뒤로 밀려오는 고소한 맛. 그것은 40년 전 명순이 자신을 위해 직접 만들어주던 그 추억의 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를 맛보며 살아온 그였지만 지금 이 낡은 노점의 튀김한 조각이 주는 감동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맛있어. 강 회장의 칭찬에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고 주위 상인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고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딸로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는 것이 아이를 위한 길일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유진이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은지 누나랑 친구 됐어요. 밝게 웃는 유진의 모습. 뒤로 은지를 조사했던 비서가 강 회장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확인 결과 은지 양의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품 중에 회장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죄책감과 환희, 두려움과 사랑이 뒤섞인 강 회장의 눈동자가 은지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이제 강가의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정말 강 회장의 딸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탐욕스러운 선의의 방해를 뚫고 은지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시장통과 평창동 저택은 각기 다른 이유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를 이어가려 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던 강 회장의 그 애처로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보셨을까? 그리고 유진이 고모라는 분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 은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평범했던 삶의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편 준하는 아버지 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시장 방문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아버지가 일개 노점을 직접 찾았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하는 은지의 뒷조사 보고서를 몰래 입수했고 그곳에서 자신의 죽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옛 연인 명순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은지가
내 여동생일 수도 있다는 건가? 준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 뒤에는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유진이 왜 그토록 은지에게 끌렸는지, 왜 은지의 튀김에서 엄마의 맛을 느꼈는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지를 제거하기 위해 시장 재개발 계획을 앞당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노점만 없어지면 유진이도 정신 차리겠지. 그 기집애를 우리 집안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 거야. 선희는 건설사 인맥을 동원해 은지의 노점이 있는 구역을 강제 철거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노점 앞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글씨가 붙었고 시장 상인들은 분노하며 시위를 준비했습니다. 유진은 그런 어른들의 싸움 속에서 다시금 겁을 먹고 방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강 회장은 침묵을 지키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시련을 통해 은지가 자신의 핏줄다운 강인함을 보여줄지 아니면 다시 가난 속으로 침잠할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지는 붉은 철거 딱지를 보며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은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시장통의 낡은 바닥을 적셨고 그 떨림은 평창동 저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은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세상이라는 거인 앞에 맞설 준비를 시작합니다. 재벌가 저택에 입성하던 날 그녀를 맞이한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서슬 퍼런 칼날 같은 눈초리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돈의 전쟁, 그 소름 돋는 서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평생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투박한 웃음소리가 전부였던 은지에게 평창동 강 회장의 저택은 거대하고 차가운 성벽 같았습니다. 높은 대리석 기둥과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 그리고 발소리조차 숨죽여야 하는 적막함. 은지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겠지? 은지의 혼잣말은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은지를 자신의 옆방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려는 곧 가문의 전쟁터를 의미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은 강 회장의 일가 친척들은 은지가 들어서는 순간 일제히 대화를 멈추고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저게 그 시장통 기집애야? 어머, 옷차림 좀 봐. 어디서 저런 구질구질한 걸 입고 와? 들으라는 듯 내뱉는 멸시 섞인 말들이 은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선봉에는 역시 선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은지와 눈이 마주칠 때면 독사 같은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에 발을 들여? 여긴 내가 튀김이나 튀기던 그 시궁창이 아니야. 내 발에 묻은 흙먼지 여기에 묻으면 안 되는 집이야. 선의의 경고에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흙먼지는 털어내면 그만이지만 사람 마음의 때는 털어내기 힘들다더군요.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은지의 당돌한 대꾸에 거실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의 입성을 기념하는 공식적인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최고급 프랑스 요리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포크와 나이프, 복잡한 식사 예절. 선희는 은지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며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이런 건 처음 보지? 이건 달팽이 요리라는 거야. 아, 시장에서는 이런 걸 누가 먹기나 하겠니? 은지는 낯선 풍경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자리에 앉은 유진이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거 맛있어. 내가 먹는 법 알려줄게. 유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본 은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포크를 내려놓고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화려한 요리들보다
유진이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더 좋습니다. 이 식탁이 아무리 비싸도 서로를 미워하며 먹는 밥은 모래알 같을 것 같아요. 은지는 보란 듯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반찬 중 하나를 집어 유진이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유진아, 밥은 마음이 즐거울 때 보약이 되는 거야. 누나랑 같이 맛있게 먹자. 강 회장은 그런 은지의 모습에서 돌아가신 명순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명순 역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밥상머리에서만큼은 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 은지 말이 맞다. 다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라. 강 회장의 한마디에 선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첫 번째 식탁 전쟁은 은지의 판정승이었습니다. 겉만 화려한 식탁보다 진심 어린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아는 은지, 정말 대견하지 않나요? 은지가 이 삭막한 저택에서 끝까지 살아남길 응원해주세요. 선희는 은지를 합법적으로 쫓아내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은지의 방 서랍장에 몰래 숨겨두고 도둑으로 몰 심산이었습니다. 시장바닥 출신이니 손버릇이 나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선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가정부를 시켜 은지의 방을 뒤지게 했습니다. 회장님, 선희 아가씨의 목걸이가 은지 양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비명 같은 외침에 강 회장과 준하가 달려왔습니다. 은지의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목걸이가 발견되자 선희는 기다렸다는 듯 은지의 뺨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이 천한 것, 은혜를 원수로 갚아? 우리 아버지를 홀리더니 이제는 물건까지 훔쳐? 하지만 은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 방에는 CCTV가 없는 줄 아셨나 보죠? 하지만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엔 믿을 사람 하나 없어서 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거요. 은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방 안구석 작은 고민형 눈에 숨겨둔 초소형 카메라 영상에는 선희가 몰래 들어와 목걸이를 숨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역전의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선희 내 인연, 어디서 감히 이런 추악한 짓을 벌여? 강 회장의 호통에 선희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은지는 그런 선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더 머리를 쓰셔야겠어요. 시장 바닥은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곳이거든요. 이 사건으로 은지는 가문 내에서 만만한 존재가 아님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가문의 거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던 강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준하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선희와 그 일가들은 회장의 안위보다 유언장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그 기집애한테 재산이 다 가는 거 아니야? 빨리 유언장을 손봐야 해. 병실 밖에서 재산 싸움을 벌이는 친척들을 보며 은지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병실 안에서 홀로 외롭게 누워있는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 아버지라고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저랑 같이 시장 가서 튀김 드셔야죠. 은지의 진심 어린 눈물이 강 회장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선희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비켜. 아버지가 의식이 없을 때 지장을 찍어야 해. 이건 가문을 지키기 위한 거야. 선희는 강 회장의 손을 억지로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준하가 막아섰지만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은 듯 누워있던 강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선희의 손을 뿌리치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독한 것들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느냐? 사실 강 회장은 이미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걱정하는지
누가 자신의 재산만을 노리는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은지의 손을 꼭 쥐며 선언했습니다. 내전 재산의 사회 환원과 은지에 대한 상속 지분은 이미 공증을 마쳤다. 그리고 선희, 너는 오늘부로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 돈 앞에서 천륜도 저버리는 인간의 탐욕, 정말 무섭지 않나요? 끝까지 아버지를 지킨 은지의 진심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위기를 넘긴 강 회장은 은지의 보살핌 속에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은지는 병원 밥이 입에 맞지 않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 새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고르고 어머니가 알려준 비법대로 정성껏 죽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성은 강 회장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던 유진이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은지 고모, 나도 고모가 해준 밥 먹으니까 몸이 튼튼해지는 것 같아. 유진이는 이제 거식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아이의 볼에는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고 저택 안에는 유진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하는 그런 은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기적이야. 내가 우리 가족의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주고 있어. 하지만 선희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은지의 어머니 명순이 과거에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사실을 조작해 언론에 퍼뜨리려 했습니다. 은지의 명예를 실추시켜 가문에서 퇴출시키려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내 엄마가 어떤 여자였는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아버지도 널 버리겠지. 은지는 선희의 손에 든 가짜 서류를 낚아채 불태워버렸습니다. 엄마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정직하게 사셨어요. 그 정직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요.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 해도 사람 냄새 나는 진심은 가려지지 않아요. 은지는 선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엄마 무덤 앞에 가서 사죄하세요. 그러면 저도 가족으로 받아들일 방법을 고민해 볼게요. 저녁 노을이 평창동 저택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식탁에는 은지가 만든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강 회장, 준하, 유진, 그리고 망설이다 자리에 앉은 선희까지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밥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진짜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밥을 굶던 아이는 이제 마음껏 웃으며 밥을 먹고 마음이 굶주렸던 어른들은 은지의 온기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재벌가라는 거대한 바다에는 언제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은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진심이 담긴 밥 한 그릇이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은지와 가족들의 갈등이 드디어 봉합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반전이 숨어 있을까요? 돈은 사람을 살찌우지만 진심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굶주린 아이의 마음을 채웠던 시장통 소녀 은지, 평창동 저택의 밤은 평화로운 듯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마지막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박탈당한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지가 강 회장의 친딸이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가짜로 바꿔치기 하려 획책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런 시장 바닥 기집애가 우리 집안 재산을 가져가게 둘 순 없어. 선희는 어둠을 틈타 회장의 집무실에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차가운 금고가 아니라 은지가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소박한 밤참 한 상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몇 알과 따뜻한 대추차, 그리고 그 옆에는 은지의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민이 많으시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마음이 날카로워진다고요. 이거 드시고 마음 좀 가라앉히세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식구잖아요.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몰아내려 했던 아이가 오히려 자신의 허기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희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뒤섞여 만두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은지가 직접 빚어온 투박한 만두였지만 그 안에는 선희가 평생 재벌가에서 맛보지 못했던 사람의 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녀가 굶주렸던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위해 차려준 진심 어린 밥상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은지와 함께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은지가 선물한 편안한 점퍼를 입은 강 회장은 더 이상 냉철한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장 상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내 딸을 찾는데 눈이 멀어 여러분의 소중한 터전을 위협했습니다. 이제 이 시장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강 회장은 약속대로 시장 재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상인들이 주인인 사람 냄새 나는 명소로 탈바꿈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은지의 노점이 있던 자리에는 현대적인 시설과 전통의 맛이 공존하는 은진의 주방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준하 역시 아버지를 도와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유진재단이라 이름 붙여진 이 단체는 거식증이나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식단을 연구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유진이는 재단의 첫 번째 홍보대사가 되어 자신처럼 밥을 못 먹던 친구들에게 은지 누나의 튀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밥은 마음으로 먹는 거야. 누나가 만든 튀김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가득 찼습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지의 식당 오픈 날, 강 회장은 은지에게 낡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 어머니 명순이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편지다. 내가 차마 용기가 없어 열어보지 못했던 것이지.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속에는 원망 대신 강 회장에 대한 진심 어린 응원과 딸 은지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당신이 이룬 성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큰 빛이 되길 기도했어요. 우리 은지는 튀김 기름처럼 뜨겁고 정직하게 키웠습니다. 만약 인연이 닿아 은지를 만나게 된다면 그 아이에게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은지의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이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딸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빠도 생겼고 조카도 생겼어. 엄마가 말한 대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게. 강 회장은 은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과거의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치유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난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평창동 저택의 식탁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접시 위에는 스테이크 대신 노란 튀김과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보내온 투박한 밑반찬들이 놓였습니다. 강 회장과 준하, 은지, 유진, 그리고 이제는 조금 수줍은 미소를 짓는 선희까지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자, 오늘은 은지가 직접 만든 고구마 튀김이 메인이다. 강 회장의 호탕한 웃음에 유진이가 제일 먼저 튀김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렸어요. 반죽은 제가 했거든요. 유진이의 자랑에 온 식구가 깔깔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희는 은지에게 슬며시 김치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지난번엔 미안했어. 내가 해준 만두 정말 맛있더라.
선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럼요. 우린 식구잖아요. 한 집에 살며 함께 밥을 먹는 사람. 이 화려한 저택은 이제 감옥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진짜 집이 되었습니다. 밥을 거부하던 아이는 이제 밥상머리에서 가장 크게 웃는 아이가 되었고 돈만 알던 어른들은 밥 한 그릇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깨달았습니다. 밥은 몸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먹는 것이라는 은지의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어느덧 늠름한 중학생이 되었고 은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리 연구가이자 사회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으로 나갑니다. 화려한 요리 교실보다 시장 어귀에서 튀김솥 앞에 서는 순간이 그녀에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지 사장님, 오늘도 튀김 냄새가 기가 막히네. 상인들의 인사말에 은지는 밝게 웃으며 답합니다. 네, 오늘도 마법을 좀 부려봤어요. 은지의 식당 앞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섭니다. 그 줄에는 비싼 외제차를 타고 온 부자도 있고 하루 일을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온 노동자도 있습니다. 은지는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따뜻한 튀김 한 조각을 건넵니다. 천천히 드세요.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강 회장은 이제 경영에서 물러나 시장 골목의 작은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용돈 대신 은지의 튀김 교환권을 나누어 주며 말합니다. 얘야, 사람은 밥을 굶어도 살 수 있지만 마음을 굶기면 안 된다. 배고플 땐 언제든 이 누나한테 가렴. 그의 눈빛은 세상을 다 가진 왕보다 더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식탁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인생 식탁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